70여 년에 걸쳐 공산주의 정권은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이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 사망자 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입니다. 중국에서만 4,500만 명이 굶어 죽었고 2천만 명이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사망했으며 약 300만 명이 처형당했습니다. 만인의 평등이라는 이상은 20세기 최악의 참혹한 실험으로 변모하여 지구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수억 명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라는 유토피아가 어떻게 대량 학살의 도구로 변모했으며 이 체제가 결국 전 세계적으로 붕괴한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848년 독일 철학자 카를 마르크스는 인류 역사를 뒤바꾼 짧은 책을 썼습니다. 유역공산당 선언 쓴 노동자들의 착취로부터의 해방 사유재산의 폐지 그리고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붕괴하고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이 필요에 따라 불을 들이는 노동자 낙원이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상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불과 70년 후 공산주의자들은 세계 최대 국가인 독일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피비린내 나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1917년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는 정부를 전복하고 무력으로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혁명 직후 몇 달 만에 그들은 재판조차 열지 않고 황실 가족과 그들의 자녀아이들을 집 지하실에서 처형했습니다. 이후 내전이 발발하여 옛 제국 전역에서 약 1천만 명이 기아 질병 그리고 군사적 충돌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적색 테러는 공산주의자들의 공식 정책이 되었고 수년에 걸쳐 최대 20만 명이 명단에 올라 처형되었는데 종종 단지 다른 계급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처형당했습니다. 공산당 당국은 노동수용소 제도를 만들어 광역지역을 강제노역지로 만들었고 사람들은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죽을 때까지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굴라그 수용소에는 한 번에 최대 250만 명의 수감자가 수용되어 운하와 도로를 건설하고 북극권 위의 영구 동토층에서 금을 채굴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잘못으로도 이곳으로 보내졌는데 작업시간에 20분 늦으면 1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밭에서 밀 이삭 3개를 딴 것만으로도 7년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 200만 명이 이 수용소에서 굶주림 추이고된 노동으로 목숨을 잃었고 많은 이들이 작업 중에 사망하여 관도 없이 영구 동토층에 묻혔습니다. 1958년 중국 지도자 마오쩌둥은 15년 안에 선진국들을 따라잡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대약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농민들은 강제로 공동체에 편입되어 마당에 설치된 임시 용광로에서 금속을 재련해야 했고 관리들이 조작한 비현실적인 수확량 할당량을 채워야 했습니다. 그 결과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농민들은 쓸모없는 금속을 재련하기 위해 밭을 버리고 떠났고 수확물은 썩어 없어졌으며 공산당 정부는 수출을 위해 마지막 남은 곡식까지 압수했습니다. 3년 만에 1,500만 명이 굶주림으로 사망했는데 이는 역사상 최악의 대기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무 껍질 풀 심지어 죽은 자식까지 먹었습니다. 1966년 마오쩌둥은 젊은이들에게 낡은 것을 모두 파괴하라고 선동하며 문화대혁명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중국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학생들과 대학생들은 홍위병으로 단결하여 박물관을 파괴하고 책을 불태우고 거리에서 교사와 교수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노동 재교육을 위해 농촌으로 보내졌고 지식인들은 화장실 청소를 강요당하고 군중 앞에서 허위죄를 자백하는 공개 재판을 받았습니다. 10년간의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200만에서 3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교육 시스템은 파괴되었으며 고대 중국의 방대한 문화유산은 말살되었습니다. 1975년 크메르 루즈는 캄보디아에서 정권을 장악하고 순수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수도와 다른 도시의 모든 주민들을 정글로 몰아내고 학교와 병원을 폐쇄했으며 화폐 사용을 금지하고 모든 사람에게 논에서 하루 20시간씩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안경을 쓴 사람 외국어를 하는 사람 교육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 새로운 사회의 적으로 간주하여 어린이와 노인과 함께 처형했습니다. 4년 동안 크메르 루즈는 캄보디아 인구 800만 명 중 200만 명, 즉 캄보디아인 4명 중 1명꼴로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공산주의 정권은 아이들을 감시도구로 삼아 부적절한 생각이나 말을 하는 부모와 교사를 고발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당이 가족보다 중요하다고 가르쳤고 부모가 저녁 식사 때 한 말이나 읽은 금서 등을 신고하도록 부추겼습니다. 당국은 부모를 배신한 어린 영웅들을 숭배하며 이를 각종 행사와 교과서에서 수백만 명의 학생들에게 본보기로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고발로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었고 부모들은 자녀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으며 아이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자랐습니다.
공산당 비밀정보기관은 모든 시민이 밀고자가 될 수 있고 사소한 말실수라도 자유를 앗아가는 전면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했습니다. KGB는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파일로 보관하고 전화도청과 편지 검열을 자행했으며 공장, 극장, 대학 등 모든 곳에 비밀 요원을 심어놓았습니다. 동독에서는 슈타지 스타시가 6명 중 1명을 감시했는데 이는 전체 인구 600만 명에 비해 18만 명에 달하는 정보원이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의 국경은 철조망지를 그리고 서방으로 탈출하려는 자국민을 사살하는 기관총 감시탑으로 봉쇄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는 공산주의 동방과 자본주의 서방이라는 두 적대적인 진영으로 나뉘어 핵전쟁 직전의 대치 상태에 놓였습니다. 양측 모두 지구 전체를 여러 번 파괴할 수 있을 만큼의 핵무기를 축적했고 세계는 40년 동안 완전한 파멸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냉전은 광란의 군비 경쟁, 우주 경쟁, 그리고 한국, 베트남,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수많은 유혈 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국민을 먹여 살리는 대신 탱크와 미사일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고 이는 결국 공산주의 체제 붕괴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961년 공산당 당국은 시민들이 자유로운 서방으로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베를린 한가운데에 콘크리트 장벽을 세웠습니다. 이 장벽은 도시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서쪽에서는 사람들이 풍요와 자유를 누렸지만 동쪽에서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할 만큼 두려움에 떨며 줄지어 서 있어야 했습니다. 28년간의 장벽 건설 기간 동안 140명이 탈출을 시도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국경수비대의 총에 아무런 경고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장벽은 공산주의 독재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고 이 체제가 오로지 폭력과 시민들의 죽음에 대한 공포에 의해서만 유지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공산주의 계획경제는 심각하게 실패하여 상점들은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부족했고 사람들은 모든 물건을 사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했습니다. 가구 텔레비 전냉장고를 사려면 몇 년씩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국가에서 배급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식료품점에서는 소시지 3종류, 치즈 2종류만 팔고 과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진열대는 텅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화장지를 사기 위해 밤새도록 줄을 서야 했습니다. 한편 간부들은 일반 시민들이 본 적도 없는 수입식품과 물품이 있는 폐쇄된 특별 배급센터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는 공산주의 체제의 부패를 전 세계에 폭로했습니다. 당국은 사흘 동안 자국민에게 참사를 은폐하고 도시를 대피시키지 않았으며 심지어 방사능 구름 속에서 축하 행사를 열어 수천 명을 치명적인 방사선에 노출시켰습니다. 사고 수습 작업자들은 적절한 보호 장비도 없이 폭발한 원자로 옥상으로 보내져 고방사선이 무해하다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많은 이들이 작업 시작 몇 분 만에 치명적인 방사선에 노출되었습니다. 체르노빌 참사는 공산주의 체제가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으며 이 참사는 공산주의 체제 전체의 붕괴를 가속화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망치에 맞아 무너졌 고동 유럽 전역에서 공산주의 정권들이 하나둘씩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공산주의 지도자들의 기념비를 부수고 당원증을 불태우며 수십 년간의 공포와 가난 끝에 자유를 요구했습니다. 1991년 거대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련이 붕괴하여 15개의 독립공화국으로 분리되었습니다. 74년간 지속된 공산주의 체제는 외부 전쟁 때문이 아니라 자체적인 비효율성 부패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상적인 삶을 제공하지 못하는 무능력 때문에 붕괴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공산주의 체제는 몇몇 국가에만 남아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잔혹한 나라는 김정은 독재자의 절대 통치 아래에 있는 북한입니다. 이 5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인터넷도 없고 출국할 권리도 없으며 비밀 경찰의 끊임없는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은 누구든 부모와 자녀를 데리고 강제 수용소로 보내져 석재 채석장에서 강제 노동을 당하고 굶주림과 고문으로 죽어갑니다. 독재자가 미사일과 핵무기에 돈을 쏟아붓는 동안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풀과 나무 껍질을 먹으며 마치 중세시대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인간 본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임금을 받으면서 똑같은 시간만 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동기부여와 선택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계획경제는 완전히 비효율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관리들은 수백만 명의 필요를 계산할 수 없었기에 잘못된 물건을 잘못된 양으로 생산했습니다. 사유재산의 부재는 모든 주도성과 기업가 정신을 억압했습니다.
어차피 모든 것이 국가 소유이고 모두가 똑같은 임금을 받는데 누가 굳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까? 공산주의의 가장 큰 실수는 폭력과 강압을 통해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역사는 자유가 어떤 억압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왔습니다. 이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새로운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모든 내용은 간결하고 핵심적입니다.